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한 달에 맑은 날을 찾아보기가 손에 꼽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제가 사는 지역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도 목이 약한 저는 마스크가 없이는 외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끔거리고 요즘만큼 힘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몸이 재산이라고 몸이 아프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그걸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미세먼지가 뭐예요? 유독가스를 마시면서도 밤새 놀 수 있을 정도로 튼튼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약해졌는지 약해진 몸도 원망스럽지만 이 약해진 몸 때문에 얼마 전에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직접 톡톡사연에 사연을 제보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몸 때문에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픈 몸이 아니었다면 평생 제 주변에 눌러앉아 있는 못된 인간들을 뿌리 뽑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저에게 페널티라고 생각했던 이 건강 악화가 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제가 톡톡 사연에 올라온 사연들을 정말 즐겨 듣는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에 못지않게 저도 인생에서 좀 특이한 이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라서 부디 사연을 제보할 만한 억울한 일이 없어져야겠지만 혹시라도 사연을 제보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봐야겠다. 사연을 들으면서 혼자 나라면 이런 일을 쓸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상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상상을 제 펜끝에서 펼칠 생각을 하니까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 같고 그러네요. 제가 조금 자기 자랑으로 사연을 시작해 보자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아유, 얘는 무슨 애기가 이렇게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예뻐? 얘는 나중에 커서 모델 시키고 미스코리아 시키면 되겠다. 뭐 3살, 4살 먹은 애가 예뻐봤자 다 똑같은 애기같이 생겼지 뭐 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다 크고 나서보다 어렸을 때 얼굴이 훨씬 더 예쁘다고 사람들이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어렸을 때 분유며 아동복이며 아동 모델을 했을 정도로 꽤 예쁜 외모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쁜 외모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감형인 외모 덕을 보면서 살았다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아다니면 칭찬이라도 한마디 더 듣고 용돈이라도 한 푼 더 받고 손에 간식을 쥐어주는 어른들이 늘 있고 그래서 좀 재수없는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아, 나는 예쁨 받는 게 당연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컸을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큰 물에 나가면서부터 호감형인 외모가 마냥 인생의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딜 가나 튀는 외모 때문에 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죠. 처음에는 외모만 보고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온 친구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만들어내서 저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런 소문에 휘말려서 멀어지기도 했어요. 그건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네 성격 탓이 아니냐 하시면서 저 정말로 억울해요. 오히려 그런 일에 한두 번 휘말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위축된다고 해야 하나요? 학창 시절에 길 가다가 동급생 남자들이 말이라도 붙이면 대답도 안 하고 뒤돌아서 도망을 했어요. 학원도 다니지 못했고 여자애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별의 별 쇼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엄마 화장품 훔쳐서 얼굴에 찍어 바르고 옆 학교 누구를 소개받네 했을 당시에도 저는 그런 것에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었겠냐고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여학생인데요. 그런데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티라도 내는 순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이 인간관계마저 와장창 박살이 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는 그런 것들에 관심 없는 척, 난 공부만 좋아하는 척. 그거 아세요? 사람이 척을 오래 하면 그게 나중에는 자기도 속는다니까요. 저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숙기도 없고 남자일은 관심도 일절 없고
공부밖에 모르는 얼굴 예쁘장한데 성격은 재미없는 범생이 딱 그 수식어를 달고 다니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 수식어가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만 밝힌다. 내가 어디서 봤는데 옆 학교 누구를 꼬시고 있더라. 방과 후에 누구랑 다니는 걸 내가 봤다. 이 학교에 전학 온 이유가 그 전 학교에서 임신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같은 말도 안 되고 질 떨어지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의 학창 시절에도 한 줄기 빛 같은 친구가 등장하게 됐어요. 실명을 거론하기 조금 곤란한 이유가 있어서 가명으로 이 친구의 이름을 미영이라 칭하겠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해에 만났던 친구였죠. 그때 미영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와 조금 다른 결이긴 했지만 반에서 겉도는 친구, 딱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애들이 되게 유치하잖아요. 집이 잘 사냐 못 사냐, 외려 크고 나서 그런 것으로 급을 나누고 차별하면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 애들 사이에선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긴 하나요? 그나마 제가 그렇게 심한 따돌림을 받지 않았던 이유도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꽤나 잘 사는 편에 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영이는 달랐습니다. 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낮은 서열, 반 아이들의 먹잇감이 된 거죠. 전 그런 미영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주면서 가장 친한 단짝 친구가 됐습니다. 도시락 없으면 내 거 같이 먹을래? 내가 하도 많이 싸워서 우리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내가 도시락 자주 먹는 곳 있거든? 거기 가서 같이 먹자. 소풍 가는 느낌도 좋고. 그나마 참 다행인 게요. 제가 그렇게 반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받았지만 전 이 친구들이 절 미워해서가 아니라 부러워해서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눅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왕따들이 끼리끼리 논다는 조롱에도 신경 쓰지 않고 미영에게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애들이 장난이랍시고 미영이의 도시락을 숨겨버리는 짓궂은 장난을 쳤고 저는 애들의 괴롭힘을 피할 때마다 종종 갔었던 뒤뜰로 가서 제 도시락을 나누어주며 그날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수군거리는 애들이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다면 이 끔찍한 학교 생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됐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그 친구한테 진심이었냐면요. 학창시절에 저한테 너 미영이가 아프다고 하면 콩팥 한쪽이라도 떼어줄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면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애들의 괴롭힘 속에서 저희는 누군가에게는 끼리끼리라는 수식어로 불렸지만 서로에게만큼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시에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미영이가 적어도 돈 때문에 뭔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도와줬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또래 친구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달가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 정말 저희 집이 잘 산다는 이유로 뻐기거나 누굴 도우면서 제 자존심을 세우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적어도 돈 때문에 학창시절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적어도 내 친구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해서 그랬던 것뿐이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하게 미영이를 도왔습니다.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못 갈 것 같다면서 제 앞에서 엉엉 울기에 방과 후에 몰래 수학여행비를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에 넣어두기도 하고 애들이 괴롭힌답시고 찢어버린 체육복을 새로 살 돈이 없어 그대로 입고 다니길래 새로 산 체육복을 몰래 사서 사물함에 넣어두고 평소에 갖고 싶던 카세트를 예쁘게 포장해서 생일에 선물하고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 친구를 챙기는 것이 어느 순간 제 일상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을 정도였습니다. 맨날 너한테 받기만 해서 어떡해? 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해? 난 그냥 네가 학교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잘하면 그걸로 됐어.
너 만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를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늘 저한테 받는 것을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미영이를 보면서 우리의 우정은 영영 깨지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미인대회가 한참 유행하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경력이 이력서에 어마어마한 한 줄이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쁘장한 외모였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미인대회 한번 나가봐라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저희 엄마도 솔깃하신 거죠. 밑절 본전인데 한번 내보내볼까 하고요. 그 당시에 저랑 어머니가 같이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미용실 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도 미스 춘향이라고 고등학생부터 참여가 가능한 미인대회를 준비하게 됐죠. 괜히 소문이 나봤자 또 애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만 나고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겠다 싶어서 가장 친한 미영이한테만 얘기를 했고 미영이는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나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절대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당연히 네가 애들한테 얘기 안 할 건 알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애들이 좋게 안 볼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요즘 반 바뀌고 나서 멀어진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하고 요즘 너 안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린다는 것 같아서 괜히 나쁜 물 들까 봐 걱정돼. 무슨 얘긴지 알지? 야, 너 나 못 믿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그리고 내 친구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도 너 그렇게 안 좋은 소문 돌 때 소문만 믿었으면 너랑 친하게 어울려 다닐 생각 안 했을 거야. 소문만 믿고 사람 판단하는 거 정말 딱 질색이야. 어쨌든 정말 잘 됐다. 너 아니면 누가 우승하겠어? 내가 꼭 응원할게. 그간 애들한테 하도 당한 게 있으니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니까 비밀을 지켜줄 거라 믿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등교를 해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 반 친구들의 반응, 책가방을 내려놓고 보니 책상은 낙서로 엉망진창이었고 책상 서랍에 있는 교과서는 이미 넉마가 되어 있었어요. 낙서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네 주제에 무슨 미인대회냐. 미인이 아니라 미친년이다. 개나 소나 공주병. 누가 봐도 제가 미인대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조롱하는 듯한 낙서였죠. 그런데 제가 미인대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 부모님과 미용실 원장님 그리고 미영이밖에 모르는 사실인데 반 친구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가장 먼저 미영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화장실에 가서 손걸레를 가져와 책상을 벅벅 지우다가 집어던지고 미영이가 있는 반으로 찾아갔어요. 맨 뒷자리에서 동네에서 질이 나쁘다고 소문난 애들과 어울려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미영이는 이미 제 친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짙어진 화장, 서스럼 없이 하는 욕, 창문 너머에서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자기 친구들에게 잠깐 기다리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죠. 나 대회 나간다는 소문 네가 낸 거냐고요. 미영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낸 거라고요. 야, 그걸 꼭 소문 냈다고 표현을 해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야 돼? 너 은근히 그런 식으로 맨날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 미인대회 나가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 유난을. 누가 보면 네 인생 스펙이 얼굴밖에 없는 줄? 안 그래 얘들아? 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는데? 너 은근히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나 가난하다고 대놓고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은근히 도와주면서 네 자존심 챙기는 게 더 재수 없었어. 알아? 하여튼 세상에서 지만 제일 착하고 지만 제일 잘났지. 재수 없는 년. 그동안 제가 해준 것들에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제 손을 부여잡았던 하나밖에 없었던 제 친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친구한테 배신당했다는 분노보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제 어깨를 밀치고 미영이는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수업 종이 치는 소리를 듣고 겨우 다시 교실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늘 그랬듯이 혼자가 됐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애들의 유치한 장난은 무시하면 그만이었고 저는 늘 그랬듯이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날은 미인대회 예선 출전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어요. 갑자기 저희 반에 있던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친구가 웃으면서 말을 붙이더라고요. 미영이가 잠깐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다고 뒤뜰로 와달라고 했다고요. 전 또 멍청하게 그 얘기를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아까 낮에는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까 괜히 자존심 세우려고 센척한 것일 거다. 내가 아는 내 친구는 절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애가 아니다. 마지막까지 철석같이 그 애를 믿었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묻기 위해서 급하게 저희가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던 뒤뜰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건 미영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까 낮에 교실에서 봤던 불량한 친구들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때의 기억을 억지로 지워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때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미영이가 주도해 저를 체육창고로 끌고 갔고 누구한테인지 모르지만 얼굴을 몇 대 얻어 맞았다는 것. 그리고 금요일 하교 후에 체육창고에 갇혀 월요일 아침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 먼지 가득한 창고에서 목이 쉬어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 딱 그 정도까지만 기억이 나네요. 주동자들은 친구들끼리 하는 짓궂은 장난이라는 말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단순히 미인대회 예선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어둡고 먼지 가득한 체육 창고에서 목에 피가 날 정도로 소리를 지르던 저는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기관지 기능이 많이 약해지게 됐어요. 누가 봐도 괴롭힘이 단발성이 아님을 알게 됐고 학교에서는 정식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실종 신고까지 하고 온 동네를 뒤졌던 가족도 여태 학교에서 제가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게 됐고 저와 주동자 모두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학교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난 걸 알게 되면 면학 분위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면서 대강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학교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죠. 아버지는 교장실까지 찾아가 사건을 공론화시켰고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딸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애는 착한데 친구들 잘못 만나서 자기는 절대 일부러 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해드리겠습니다. 따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 딸 인생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게 들리겠지만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지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셔서 경찰에 이걸 넘기네 마네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미영이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와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어요. 물론 옆에서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 예상 못했던 미영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아버지는 사과조차 받을 생각이 없다며 본인만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돌아가셔라. 절대 용서할 생각 없고 퇴학 조치 받아낼 거다. 하고 밀어냈지만 미영이의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다리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눈물로 사죄를 하셨어요. 예, 아버지도 없이 저 혼자 키웠어요. 고등학교까지 퇴학당하면 여기서 얘 인생 얼마나 더 망가질지 모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근처에도 못 가고 말 못 걸게 제가 단단히 다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솔직히 그 사과에 마음이 풀렸다기보단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똑같은 사람이 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 미영이를 퇴학시키거나 강제 전학시키거나 학교를 졸업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제 끈질긴 설득에 아버지도 네 의견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면서 용서라기보다는 미영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당연히 그 뒤로 주동자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됐지만 이미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빌었네 어쩌냐는 소문이 파다하게 도는 마당에 그 친구들이 남은 학교 생활 기간 동안 저를 더 건드리는 일은 없었죠. 졸업식 날 꽃다발 하나 없이 멀뚱멀뚱 서 있는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 제가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 말은 꼭 하고 싶어. 나 너 친구를 대하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적 단 한순간도 없었어.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네가 내 친구였어서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서 도와준 것뿐이야. 그 말은 꼭 하고 싶어. 너를 더 미워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런 쓸데없는데 감정 안 쓰려고. 잘 지내. 제가 그 말을 하고 나니 그 아이의 표정이 말도 안 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를 완전히 용서해 버리는 거요. 아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순간보다 그 뒤로도 제 근처에 다가오지도 못했던 순간보다 그때 그 순간이 자존심에 제일 금이 가고 수치스러웠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흠집내고 해도 나는 이만큼의 타격도 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됐고 저에게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다행히 저는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없이 지냈던 것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니 마냥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이라고 기억하지 않으려고요. 서울로 학교를 진학하고 확실히 사람이 큰 물로 나가게 되니까 고등학교 때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진 않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거만 잘하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는 당장이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멀리 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정말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조금씩 답답한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미인 대회에 워낙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다시 출전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미용실 원장이며 주변에서 하도 이대로 썩히기에는 아깝다면서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으니까 한번 나가보라고 성하셔서 결국 미스코리아 대회까지 나가게 됐어요. 연도를 밝히면 제가 누군지 딱 알아차리실 것 같아서 지는 못했지만 선은 해서 나름대로 인생에서 진기한 경험을 또 한 차례 하게 되었네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뻐서 좋은 집에 시집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기뻐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걸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했지만 말입니다. 외모가 예쁜 게 제 인생에 뭐 큰 도움을 주진 않았다. 그 덕을 전혀 보고 살지 않았다라고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요. 확실히 그 덕에 이것저것 편하게 덕을 많이 본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학교에 다니면서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입상까지 했으니 학교 홍보 모델부터 이런저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참 외국어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좋을까, 뭐 배우나 모델 쪽으로 대비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소속사들한테 명함을 받기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예인 그쪽으로 타고난 사람이나 하는 일 같고 외국어도 좋아하고 이제 세상 상대하는 일도 많이 극복을 했으니까 승무원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승무원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어요. 다른 것보다 영어 실력이 괜찮고 또 이전 대회에서 입상한 것들이 많은 도움이 돼서 졸업하고 나서는 외국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승무원들이 그렇게 대시를 많이 받는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비행기를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비행 끝나고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는 딱히 연애나 결혼을 할 생각도 크게 없었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만난 분과 인연이 닿을 거라는 생각이 없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너무 좋은 혼처가 들어왔으니까 선 한번 보라고요.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어머니 부탁이라서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말에 시내 모처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선을 보게 됐죠. 멀끔한 인상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반가워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비행기에 탑승한 적이 있는 손님이었고 저한테 명함을 주신 적이 있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명함을 전달했던 건데 연락이 없길래 인연이 닿긴 힘든가 보다. 그 뒤에도 몇 번이나 저희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했었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남잔데 제가 싫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선자리 이후로도 몇 번 더 만남을 가지게 됐죠. 정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인 사이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인생에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어요. 승무원 일을 하면서 오랜 비행 시간을 견디느라고 안 그래도 약해졌던 기관지가 더욱 안 좋아지게 됐고 이게 결국 발작성 천식까지 이어지면서 더 이상 승무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한순간에 하던 일도 관두고 불안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당신이 새로운 일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면서 오히려 결혼을 기피하는 그 시기에 저에게 청혼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톡톡 사연에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많이 올라오잖아요. 사실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잘 하지 못했어요. 또 재수없는 소리지만은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결혼한 직후에는 정말이지 변변찮은 직업도 없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백수라고 저를 깎아내리시기 바빴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늘 예쁘다, 잘한다,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제 공으로 돌리시기 바빴죠. 집에 뭐 좋은 일이 생겼다 해도 우리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덕을 받는다 하시고 남편이 승진을 한 것도 제 덕분 오히려 과한 칭찬에 어떤 날은 내가 이걸 그냥 듣고만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머쓱한 날도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 때문에 상처받은 일은 평생 없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제 행복이 깨지는 날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남편 밑으로 두 남동생이 있었는데 저희 결혼 생활을 보고 본인들도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게 우스갯소리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시동생이 결혼할 상대가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한번 시키겠다 하더라고요. 새로운 가족이 들어온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들뜨는 일이에요. 가족 모두가 전부 환영하는 마음으로 처음 큰 동서를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등장하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첫째 시동생이 데리고 온 결혼할 여자가 바로 제 학창시절 제가 친구라고 굳게 믿었지만 저를 배신했던 미영이가 아니겠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를...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둘이 아는 사이라도 되는 거야? 세상에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이렇게 좋은 인연들이 가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무슨 이런 신기한 인연이 다 있냐고 기뻐하시는 시어머니와 달리 저랑 미영이의 얼굴은 밝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가족들 모두 예상하시는 대로 좋은 인연으로 만났던 게 아니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 미영이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름대로 잘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국 큰 시동생과 결혼까지 앞두게 되었으니까요.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결혼에 죄라도 뿌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조금 있었지만 과거의 일을 현재까지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유치하고 우스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가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영이었습니다. 저와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한 번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은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서 저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자리에 나갔습니다. 가자마자 미영이는 저에게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철없게 한 행동으로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 같다고요. 결혼해야 하는 마당에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맞지만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꽤나 어른스러운 사람이라서요.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내가 그 사과를 못 받아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저도 그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이제 다시는 친구조차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와의 인연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됐어요. 그렇게 미영이, 아니 큰동서와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한 이후로는 옛날과 같이 유치하고 우스운 싸움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만의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앞에서 그렇게 가족들한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옛 일들은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사과하고 반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순전히 저의 느낌일 수도 있었겠지만 또다시 그 친구의 열등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자리에서 말이에요. 시부모님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좋은 소식을 얘기하면 이게 다 우리 며느리들이 잘 들어와서 그런 덕이다 하고 저희 두 사람을 모두 지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다 보니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챙겨준답시고 나름대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는 거죠. 우리가 큰며느리 덕에 이런 곳도 다 와보고 이런 음식도 먹고 현명한 며느리가 들어온 덕분에 호강한다.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칭찬이 동서의 귀에는 아주 고깝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제 칭찬을 하는 것을 듣는 게 못 견디기 싫었던 걸까요? 지난번 가족 모임 당시에도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제 칭찬을 하시는 시부모님을 앞에 놔두고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제 입맛에는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고 주변도 너무 번잡스러운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가족 모임 장소 잡으실 땐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큰형님이 옛날부터 좀 허당끼가 있긴 하셨어요. 겉으로는 엄청 똑똑해 보이시는데 뭔가 이렇게 해놓는 걸 보면 속빈 강정 같다고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랬거든요. 농담이죠. 형님, 표정 푸세요. 형님 힘드실까봐 도와드리라고 그러는 거죠. 누가 봐도 저를 돌려서 까는 얘기인데 대번에 기분 나쁜 티를 내고 표정을 굳히면 장난으로 한 얘기인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받아들이시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친구는 정말 학창 시절과 달라진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남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게 취미인 애였다 싶었죠. 차라리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저도 참 귀여운 질투니 애교니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바보들은 꼭 선을 넘는 행동을 하잖아요. 둘째 시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고 작은 동서까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호구 취급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둘이서 편을 먹고 저를 깎아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꼭 학창시절에 집단으로 따돌림을 하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끔찍한 기분이 들곤 했죠. 막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면서 아주 축하할 일이야.
우리 새아가가 옆에서 케어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어쩜 우린 이렇게 하나같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행인지 모르겠다. 첫째도 가족일 축하하고 먼저 모이자고 말해줘서 고맙다. 아무래도 맏며느리가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고 하니까 둘째랑 막내랑 보고 잘 배우는 게 아닌가 싶구나.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식구도 많고 아주 든든하다 든든해. 둘째 시동생의 승진 소식을 듣고 제가 먼저 집안의 경산대에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는 게 어떠냐 먼저 제안을 했어요. 당연히 제 제안에 온 식구들이 모이게 됐고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은 든든하게 맏며느리의 역할을 다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두 동서가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는 눈빛을 주고받더니 경악할 만한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랑 형님은 회사 다니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큰형님은 언제까지 일 쉬실 거예요? 저도 부러워 죽겠어요. 맨날 남편한테 조른다니까요. 저도 형님처럼 밖에서 일 안 하고 집에서 좀 쉬게 해달라고요. 그것도 다 남편이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형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무원 일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발작성 천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사 일은 둘째치고 일상생활도 편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가족들도 뻔히 다 아는 얘긴데 누가 봐도 저를 비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는 작은 동서의 말에 저도 가만히 참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동서, 듣고 있으니까 얘기가 좀 그래서 내가 그냥 일을 쉬고 싶고 이 사람 돈 쓰면서 놀고 싶어서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서도 알다시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기만 들어보면 내가 정말 놀 작정으로 결혼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같이 들려서 기분이 좀 그렇네. 제대로 사과해 줄 수 있겠어? 어머, 형님, 뭘 또 그걸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세요. 전 정말 부러워서 부럽다고 했던 건데, 제가 뭐 형님 안 아프다고 했나요, 언제? 그런데 뭐 천식이 심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듣기로는 호흡기 안 가지고 다니면 뭐 숨 쉬다가 쓰러질 수도 있네, 어쩌네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식사 자리에서 보니까 기침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정말 천식이 있으신 게 맞긴 하신 거죠? 재수 씨, 그건 내가 가만히 듣고 있을 만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할 만한 대화 주제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아내 몸이 안 좋은 거야 가족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아프다는 이유로 가족들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을 만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내한테 개인적으로 뭐 화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되게 공격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하네요.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표하자 그제서야 시동생과 두 동서들이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형님이 오해한 것 같다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아버님도 가족들끼리 기분 좋게 모인 식사 자리에서 괜히 분란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황급히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시동생들도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저에게 찾아와 자기 아내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면서 형수님이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 죄송하다 거듭 사과를 할 정도였어요. 남편이랑 가는 길에 처음으로 학창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처음 듣는 얘기에 남편도 왜 진작에 얘기를 하지 않았냐. 당신한테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인 걸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하라고 허락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건 당신이 우리 집안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도록 묵인한 거다.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적 일이고 이제는 그런 유치한 싸움 같은 것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저도 너무 속상하다고 그래도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죠.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긴다면 아까처럼 바보같이 듣고만 있진 않겠다고 남편한테 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뭐 가만히 듣고만 있었으면 정말 호구죠.
따로 불러서 나한테 불만 있으면 차라리 직접 말로 해라. 가족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 불편하게 만들고 괜히 가족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당사자한테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자신 없으면 앞에서도 뒤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제가 그렇게 화를 낼수록 두 동서들은 별거 없는 형님이 칭찬받는 그 상황이 고깝게 느껴졌던 건지 자기들끼리 더욱 똘똘 뭉쳐지는 느낌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동서들의 질투가 극에 달해서 결국 엄청난 사고를 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요즘 시동생네와 사이도 멀어진 것 같고 해서 남편이 먼저 다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내키진 않았지만 이미 식구가 된 마당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도 그래 다 같이 여행 갔다 오자 이런 계기로 오해도 풀고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넓은 독채 펜션을 빌려서 짐을 풀고 남자들끼리 먼저 나가서 바비큐를 하기 위해 수치랑 이것저것 준비를 하겠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럼 여자들이 안에서 고기나 야채 같은 거 손질을 좀 하고 준비해서 나가자고 그렇게 분담을 했어요. 뭐 셋이 있는데 얼마나 살갑고 즐거운 분위기였겠어요. 어색하게 야채 씻고 그릇에 옮겨 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잘 알잖아요. 숨이 턱 막히고 순식간에 기침이 쏟아지는 게 곧 천식 발작이 올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얼른 방에 가서 호흡기를 가져와야겠다 하고 옆에 붙어있던 작은 동서에게 손짓 발짓 다 동원해 가면서 방에 가서 가방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하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저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고 꼼짝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서 기어서라도 방을 가려고 하는데 누가 제 손목을 꾹 누르더라고요. 바로 큰 동서였어요. 어머 형님 말을 똑바로 하셔야 도와드리죠. 기침 그만하시고 말씀을 좀 해보세요. 뭐 갖다 달라고요? 웃으면서 제 손목을 꾹 누르는 큰 동서의 얼굴이 그 순간 어찌나 악마같이 보이던지요.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와중에 동서들이 자기들끼리 저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잘 된 거지. 뭐 어떡하냐. 우리는 다른 데서 이러느라 절대 못 봤던 거다. 끝까지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새하얀 천장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정말 죽은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제 기억이 남아있는 마지막 장면에서 동서들이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던 소리가 뻔히 기억에 남아있는데 제가 눈을 뜨자마자 동서들은 형님 너무 걱정했다고 왜 이제야 깨어나셨냐고 저한테 달려들어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흐려지고 있던 와중이라서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싶어 몇 번이나 되짚어 봤습니다. 이 뻔뻔한 두 여자가 절 앞에 놔두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 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제 걱정에 눈물 범벅이 된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수체에 불이 잘 안 붙어서 토치를 가져오려고 다시 들어왔던 남편이 쓰러진 저를 발견하게 됐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 겨우 큰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고.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이렇게 눈을 떠서 정말 다행이다, 잘못되는 줄 알았다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돌아보는 와중에 은근슬쩍 묻어가서 뻔뻔하게 저를 걱정하는 척하고 있는 꼴이 너무 우습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동서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죽게 내버려 뒀는데 그대로 눈을 떠서 당황한 것 같다고요. 제 얘기에 가족들이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아직 아파서 정신이 다 안 돌아온 모양이다. 놀라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승 문턱까지 밟고 다시 돌아온 게
저 두 여자들 때문이라고요. 천식 발작이 일어났는데 호흡기 좀 가져다 달라는 말도 무시하고 호흡기 가지러 가겠다고 기어가는 내 발목을 밟아놓고 뻔뻔하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자, 손목 봐봐. 아직도 이렇게 빨갛게 자국이 남아있는데 발뺌할래? 너, 나 죽일 뻔한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손목을 걷어 보였고 손목에는 큰 동서가 제 손목을 밟으면서 생긴 새빨간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제 고백에 모두 경악을 했고 눈치 빠른 둘째 동서가 저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면서 털썩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깨달은 가족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 대체 무슨 소리냐 추궁하기 시작했고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큰동서를 놔두고 시댁 식구들에게 고등학교 시절 큰동서와 제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끔찍한 범죄자를 들일 뻔했구나. 뻔뻔하게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당장 둘 다 안 나가?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다 제가 뒤집어 씌운 거라고 뻔뻔하게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큰동서는 시동생의 손에 병실에서 질질 끌려 나가고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태 같이 있게 했었다면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죄송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괜찮아지고 나서 전 오랜만에 동창인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미영이 혹시 기억하냐? 나랑 그때 그 일 있고 난 뒤에 학교도 잘 나가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제대로 된 소식 알고 있는 사람이 없냐?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 하는데 이어지는 얘기에 저도 너무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갈 뻔했잖아요. 저희 시댁에 했었던 얘기, 그러니까 학벌부터 시작해서 직업, 집안 사정이 나아졌다는 얘기가 몽땅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동창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명문대를 졸업하기는커녕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대학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변변찮은 회사에 들어갔으면서 결혼해서 팔자 펴보겠다고 학벌이며 직업을 속이고 소개팅을 나갔던 걸 몇 사람한테 들켜서 난리가 났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부터 저희 시동생, 저희 시댁 식구들 모두 그 뻔뻔한 연기에 모두 깜빡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저랑만 안 보고 살면 괜찮겠다 생각했죠. 그냥 이 일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처럼요. 저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부 얘기했고 시동생 집으로 쳐들어가게 됐어요. 역시나 미영이는 그때와 똑같이 미안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저를 보더니 몸은 좀 괜찮으시냐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덕분에 몸은 아주 괜찮아졌어. 그런데 어떡하니? 이제부터 내가 네 몸이 아니라 마음을 아주 박살낼 건데. 알고 계셨어요? 우리 미영이 대학도 안 나오고 대기업? 대기업은 무슨 너 출근하던데 거기 아니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도 속이고 살 수가 있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사람인데 그 정도 믿음 없이 같이 살 수 있겠어? 그제서야 자신이 치부를 들켰다는 표정, 아차 싶었는지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당황한 시동생에게 또 나한테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서 깎아내리려는 수작이다. 막 소리를 빽빽 지르더라고요. 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큰동서 미영이를 막아선 남편이 이미 다 확인한 사실이라고. 너 이 여자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라고 남편 쪽에서 알아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시동생은 아무런 말도 잊지 못하고 저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똥줄이 탄 미영이는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엉엉 울면서 왜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는 가질 수 없는 거냐면서 그렇게 내 것 다 빼앗아야 속이 시원하냐고 저한테 원망 섞인 저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미영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언제 네 걸 뺏었던 적이 있었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네 것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이랑 착각 속에 빠져 사니까 자꾸 내가 가진 게 네 거라고 착각하고 질투하고 뺏고 싶은 거잖아.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현실 좀 살아라. 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표정으로 땅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던 미영이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영원히 도려내지게 됐습니다. 시동생이 이 사기극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이대로 다 안 마당에 계속 살 수는 없다면서 이혼 소송 아닌 혼인 무효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눈치가 빠른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 시동생한테 질질 끌려와서 저한테 정말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펑펑 울면서 사과를 해서 앞으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쫓아다니면서 저를 괴롭혔던 오래된 친구, 아니 오래된 악연의 지독한 인연을 이제서라도 끊어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남의 것이 탐나고 내가 갖지 못하면 내가 있는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정신 차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면서 현실을 살라고 그렇게 일침을 남겨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짜리 딸아이를 키우는 30대 주부입니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가진 거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힘들 때도 많았지만 저와 남편은 딸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애지중지 키웠어요. 저와 남편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어울려 놀던 친구 사이예요. 하도 매일 붙어 다니다 보니까 눈이 맞아 일찌감치 결혼을 했죠. 둘 다 서로 어떻게 커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어느새 다른 사람과 있는 것보다 둘이 있을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무엇보다 둘이 성격이 잘 맞았어요. 2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서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잘 맞았어요. 저희는 성격도 잘 맞는 만큼 타이밍도 맞아서 비슷한 시기에 서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 저는 당연히 고민할 게 없다 싶어서 바로 결혼하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결혼을 망설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와 남편이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는 사실 많이 낙후된 동네라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아마 요즘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일 거예요. 서울에 정말 이런 동네가 있나 싶어서요. 집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 게 단칸방 자리 집들이 줄줄이 따닥따닥 붙어서 기차처럼 나란히 지어진 집이었죠. 집 안에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20집이 넘는 사람들이 집 밖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같이 써야 했어요. 욕실은 당연히 없어서 저와 언니들은 부엌 한쪽에 있는 세탁실에서 씻어야 했고요. 그 집에 사는 동안 언니들은 한동안 사춘기 때라 많이 창피해 했었대요. 동네 이름을 말하며 가난하다고 놀리는 애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나이도 어렸고 마냥 천진난만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자고 먹는 게 좋기만 했었거든요. 참 철이 없었죠. 저희 집은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급하게 그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였고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시고 시어머니께서 아들들을 데리고 이사 오신 거였어요. 그때부터 친해져서 내내 그 동네에서만 이사 다녔으니 지금의 인연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죠. 저도 알아요. 남편네 집도 사정 뻔하고 저희 집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서로 좋아하는 것만큼은 확실하니까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걱정이라서 망설이는 건데? 돈 없어서 우리 둘이 살 집이 없을까봐? 아니면 결혼식?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알면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걱정하는 건 제 예상대로 역시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집도 그 옛날 살았던 단칸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지금도 시부모님은 월세집에서 4가족이 살고 있었고 저희 집도 별반 다르지 않은 집에서 5 식구가 살고 있었으니까요.
나 이제 대학도 간신히 졸업했고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동생 대학 졸업하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나랑 결혼하면 네가 너무 고생이야. 나 몰라? 네 동생이면 내 동생인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해? 그리고 난 너만 있으면 단칸방에서도 살 수 있고 결혼식 같은 거 아예 안 해도 돼. 지금부터 둘이 열심히 살면 우리 금방 부자 될 수 있어.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 도련님이죠. 도련님이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남편이 등록금을 벌어서 내주느라 상황이 힘들긴 했어요. 사실 주변에서 만류할 정도로 저희 둘 다 결혼하기에는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저희 둘이 결혼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믿고 남편을 믿었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앞날이 창창할 거라고요. 사실 뾰족한 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남편도 저를 믿고 제 말대로 해줬어요. 남편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자신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말하자 저희보다 가족들이 더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 모르는 거라고요. 가난이 가난을 만나면 그냥 더 가난해지는 거라면서 차라리 결혼 안 하고 각자 사는 게 낫다고요. 틀린 말도 아니죠. 지금 당장 둘 수중에 돈 1,000만 원도 없는데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저라도 제 자식이면 말렸을 거예요. 저희는 주변에 만류해도 결혼 준비를 강행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혼인신고였어요. 그리고 바로 신혼부부 대상 임대 아파트 신청부터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자 한 일이 바로 임대 아파트 신청 조건부터 알아본 거였거든요.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둘 다 모든 조건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양가 식구 중에 누구도 지금까지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아직 직장이 없는 상태였고 제 월급이라고 해봐야 계약직이니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저희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뛸 듯이 기뻤죠. 지금까지 둘 다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당연히 없지만 저희 둘의 새로운 시작이 순조롭다고 느꼈거든요. 저희 두 사람은 30도 되기 전에 함께 살았어요. 혼인신고는 이미 했으니 부부였죠. 결혼식은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양가 가족이 다 모여 사진 한번 찍고 밥만 먹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그쯤 되니 둘이 알아서 집까지 구해 사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집이야 해결되긴 했지만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전 괜찮았어요. 이것보다 더 힘들 때도 잘만 살았으니까요. 옛날 생각나? 우리 그 단칸방 집에 살 때 내가 밤마다 혼자서 화장실 가기 무서워서 너희 집 문 두드리면서 네가 나와서 매일같이 같이 가줬잖아. 난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 고마웠었다? 추억이라는 건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센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남편이 어릴 때 제게 베풀었던 배려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남편이 힘든 게 가장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둘이 함께 힘을 합치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저희와 매일 그렇게 같이 놀면서도 학창시절 내내 전교 1, 2등도 하고 그랬죠. 도련님은 명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으니 남편은 도련님을 더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돈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승승장구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든 법대를 졸업시키려고 아등바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학비를 대줬습니다.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남편도 도련님의 4학년 마지막 학비를 구하겠다고 새벽에 공사 현장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그때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뼈에 금이 가고 여기저기 다쳐서 몇 달을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내 학비 내겠다고 매일 아등바등 사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형까지 다쳐서 형수가 너무 고생이 많아요. 내가 정말 형수 볼 낯이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남이에요? 우리 다 같은 형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도련님이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더 서운해요. 그러다 보니 대학 졸업할 때쯤 도련님은 로스쿨에 가고 싶을 텐데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은 로스쿨은 애초에 포기하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 같았죠. 당연한 게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월세 살고 있고 형은 자신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있으니 어떻게 로스쿨까지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도련님 로스쿨 우리가 보내주는 거 어때? 우리 대출금 갚으려고 모아둔 거 조금 있잖아. 제가 먼저 남편에게 도련님을 로스쿨에 보내자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거의 벌이가 없다시피 했고 저도 벌이가 변변치 않았어요. 거기다가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느라 허덕거리고 있었죠. 그래도 둘이 알뜰살뜰 살면서 조금씩 부어놓은 적금이 있었어요. 그 적금이 1,000만 원씩 모일 때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할 생각이었죠. 남편은 당연히 제 제안을 거절했지만 제가 우겼습니다. 도련님은 시댁 식구이기 이전에 제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친구고요. 그 정도 돈은 그냥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괜찮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옆에서 봐온 도련님이 너무 아까워서요. 남편은 결국 제 뜻대로 해줬고 도련님은 검사가 됐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결정이 첫 번째는 남편과 결혼한 거고 두 번째가 도련님 로스쿨을 보내자고 했던 거예요. 저는 도련님이 될 줄 알았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 사이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행복했어요. 하루하루 커가는 딸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경이롭고 신기했죠. 도련님은 저희 딸 예빈이를 너무 예뻐해 줬어요. 일하느라 많이 힘들어서 퇴근하면 집에 가서 바로 쉬고 싶을 텐데 항상 저희 집에 와서 한두 시간씩 예빈이를 놀아주다가 갔죠. 남편이 늦는 날은 예빈이 씻기는 것까지 도와주고요. 내가 한다니까. 아유, 도련님 양복 다 젖었네. 우리 부모님도 안 해준 거 우리 형수가 해줬는데 이깟 양복이 뭐가 중요해요. 형수,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비싼 아파트 꼭 사줄게요. 아이고, 집은 무슨 우리 아파트 30년 임대인 거 몰라요? 우리 이 집에서 30년 채우고 나갈 거니까 도련님은 빨리 예쁜 동석감이나 만들어서 장가부터 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오해가 좋은 집안이었어요. 가진 건 없어도 가족끼리 사이가 좋으니까 저와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집안에 사람이 하나 잘못 들어오니 아주 풍비박산이 나더군요. 도련님이 검사가 된 지 이제 막 1, 2년 됐을 땐가요? 웬 아가씨를 집에 데려왔어요. 제 동석감이라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동서는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죠. 사람이 좀 쎄하다고 할까요? 제가 나이는 많이 안 먹었어도 사람 보는 눈은 좀 있거든요. 딱 봐도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련님은 오자마자 남편과 딸아이와 놀아주느라고 바빴죠. 그동안 저는 동서랑 잠깐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뭐가 그렇게 신기한지 저희 집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애기 물건이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어서 정신이 없죠? 그게 아니고 신기해서요. 제가 임대 아파트는 처음 들어와 보거든요. 근데 보통 집이랑 다 똑같네요. 저는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 몰라도 임대 아파트라고 창문이라도 하나 없을 줄 알았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보통 다른 집이랑 똑같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당연히 좀 달라야죠. 훨씬 더 싸게 혜택 받으면서 들어오는 건데 돈 더 주고 들어온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게 있어야죠. 차별화요? 어떤 차별화요?
제 생각에는 임대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만 있거나 상가 편의시설 못 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연히 급이 다르잖아요. 뭐라고요? 급이 다르다. 지금 말 다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언성을 높이면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련님 여자친구고 뭐고 뭐 이딴 게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동서의 반응이었습니다. 도련님과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달려오자마자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니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예뻐요. 센스가 엄청 좋으신 것 같네요. 나중에 저희도 신혼집 구하면 꼭 놀러 오세요. 그 순간 알았죠. 이게 아주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도련님께 들으니까 동서는 뼛속부터 부잣집 아가씨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내 강남에서 자란 강남 토박이에다가 아버지가 강남에서 큰 골프장을 운영하신대요. 도련님이 함께 일하던 선배 검사들이 그 골프장 단골인데 우연히 따라갔다가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됐나 보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쩐지 거리감이 확 느껴졌습니다. 동서가 생기면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 어쩐지 저와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역시나 제 촉이 맞았습니다. 동서와 저는 맞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죠. 전 퇴근을 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듣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울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전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시다가 제가 계속 물으니까 그제야 얘기를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동선의 집에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셨답니다. 하필이면 동선의 집이 저희 임대 아파트 바로 건너편 아파트예요. 최근에 새로 지은 브랜드 아파트죠. 가격도 저희 임대 아파트의 2배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께 반찬을 하시면 저희 집에 꼭 가져다 주세요. 저는 집을 비울 때가 많으니까 아예 시어머니께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냉장고에 반찬을 두고 가셨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이 둘인데 저희만 해주기 그래서 동선회 것까지 해서 가져다 주시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 들렀다가 동선에 가신 거죠. 그런데 동선의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라 그런지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입주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네요. 그런 걸 모르셨던 시어머니는 아파트 입구에서 문이 안 열리니까 동서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결혼 전에는 동서도 친정아버지 골프장에서 일한다고 들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거마저 그만뒀는지 거의 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새아가 겉절이 좀 담가가지고 왔는데 여기 아파트 입구가 어떻게 들어가는 줄 모르겠네. 여기 문 좀 열어줄래? 어머니, 저희 아파트는 미리 방문 예약 안 하면 못 들어와요. 그리고 저 겉절이 안 먹으니까 그냥 가지고 돌아가세요. 아니, 얘야. 동서는 정말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네,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가 불편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매일 봐오던 동네 아주머니였는데도 막상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이 더운 날씨에 그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오신 분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라고 한 건 너무했다고 생각했죠. 사실 시어머니가 자주 동선의 집에 간 거면 저도 말 안 해요. 근데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시어머니께서 처음 동선의 집에 가신 거라네요. 물론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혼집에 시댁 식구를 초대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동서는 집에 시댁 식구들을 초대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아파트에 산다는 얘기만 들었지 몇 동인지 몇 호인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살다 자식 집에 김치 주러 갔다가 이런 문전박대는 처음 받아본다. 내가 집에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김치만 좀 주고 가겠다는 건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잡상인 취급할 수가 있다니?
시어머니는 괜히 동서네가 싸움이라도 할까봐 서방님한테는 말도 못하시고 저와 통화하면서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저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다독여 드리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그 일에 대해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얘기하지 않았어요. 동서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님이 어려워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동서를 만나면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동서는 결혼할 때부터 시부모님께서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긴 했어요. 서방님이 검사가 되면서 시부모님 사정이 전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동서네 집 안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동서 눈치를 많이 보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결혼 준비할 때 이런저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야 둘 다 아무것도 없을 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다닥 결혼했으니 둘이 다 알아서 했지만 서방님과 동서네는 좀 다르더라고요. 동서가 뭐든지 최고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서방님이 저희 집에 와서 몇 번 하소연한 적도 있었거든요. 난 예물 보러 가자고 하길래 당연히 결혼 반지나 둘이 하나씩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장모님이랑 이미 백화점에 세트로 다 알아봐서 골라놨더라고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쩌겠어요. 우리야 어릴 때부터 아끼고 포기하고 사는 게 당연하지만 동선 아니잖아요. 그래도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하고 싶다는 대로 맞춰줘야죠. 그래도 각자 상황에 있는 건데 상의를 해가면서 해야지. 신혼집은 어떻게 했어? 시부모님이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동서랑 서방님 눈치만 보고 계셨지만 저와 남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한다니까 남편은 서방님에게 금전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얼마나 도와줘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저와 남편은 서방님이 사돈댁에 기죽지 않을 정도로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빌라 전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다녔죠. 형, 내가 장가 가는데 형이 왜 집을 알아봐? 내 대학 등록금에 로스쿨 학비까지 내준 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해서 내가 형수 얼굴 보기가 미안해 죽겠는데. 서방님은 학비 좀 내준 거 가지고 내내 저희에게 미안해했지만 저와 남편은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저희는 행복했거든요. 서방님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 됐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한 게 무색할 만큼 신혼집도 동서 마음대로 정했대요. 서방님이 안 그래도 빌라 전세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는데 동서는 그런 서방님을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우리가 뭐하러 빌라 전세를 살아? 우리 부모님 돈 많은 거 잊었어? 그냥 내가 집 사달라고 하면 되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서방님은 그 순간 자신이 이 정도로 속물이었나 싶었답니다. 동서가 그렇게 말하는데 서방님도 사실 속으로는 좋았대요. 서방님도 어떨 땐 동서의 물색 없이 철없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막상 그런 순간에는 의지가 됐답니다. 맞아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서방님이나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 하나 비빌 언덕 없이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왔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희는 그제야 서방님이 동서와 결혼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부라는 게 원래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으면 가장 좋으니까요. 하지만 동서와 가족이 되는 길을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동서를 이해하고 가족이 되어보려 노력했지만 동서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날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저희 시댁은 특별히 제사가 없어서 편하게 모여서 이것저것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저녁에는 나가서 노래방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동서는 아무래도 많이 불편했나 봐요. 동서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고 시어머니는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제가 아침에 일찍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미 반찬이랑 음식을 이것저것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힘들게 뭐하러 혼자 다 하셨냐고 물었죠.
집도 좁아서 다 앉을 데도 없는데 며느리들 힘들게 음식까지 하라고 시키면 되겠니? 아유, 이런 날은 원래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북적북적 지내는 거죠, 뭐. 그런 걸 신경 쓰세요? 어머님은 잘난 검사아들을 두시고도 이래저래 부잣집 며느리가 신경 쓰이셨나 봅니다. 뭘 저렇게까지 며느리 눈치를 보실까 싶다가도 계속 보니까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럽게 마저 보였어요. 점심때쯤 동서와 서방님이 왔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은 양손 바리바리 잔뜩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유리가 첫 명절인데 절대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 드린다고 백화점에서 이거 고르느라 좀 늦었어요. 아이고, 이거 녹용 아니냐?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사왔어? 고맙다, 세아가. 잘 먹을게. 이건 뭐야? 아이고, 밍크 코트잖아. 어머,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걸. 아이고, 우리 둘째 덕분에 구경을 다 하네. 동서의 선물 공세에 시어머니는 지난번 문전박대 사건은 아예 싹 잊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왠지 제가 사온 과일 박스가 너무 초라하게만 보였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시어머니를 도와 점심상을 차렸죠. 동서는 아무래도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내 앉아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서방님이 눈치가 좀 보였는지 저를 도와 상을 차렸어요. 저는 그러려니 했죠. 서방님도 공주 같은 아내 모시고 살기 힘들 테니까 아무리 뭘 몰라도 그렇지 동서는 해도 좀 너무한다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명절날 별로 많이 차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설거지 하려고 보면 싱크대에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저는 보기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동서는 뻔히 그걸 보고는 그냥 방에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물론 며느리가 무조건 설거지를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쩜 저렇게 도도하게 혼자 방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서가 너무 뭘 모르는 것 같기에 제가 바로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동서, 설거지가 많아서 그러는데 나와서 같이 설거지 좀 도울래? 네? 설거지를 제가 왜 해요? 동서는 정말 설거지를 자기가 왜 해야 하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태어나서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동서가 공주처럼 잘하는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해봤으면 결혼해서 지금까지 서방님이 혼자 설거지를 다 했다는 말인가 봐요. 아니, 시어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신데 혼자 저 많은 음식을 해서 대접해 주셨으면 설거지는 우리가 해야지.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와 봐. 저도 성질이라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거든요. 성격대로 했으면 벌써 방이 떠내려가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하지만 명색이 손이 동서인 제가 윗사람으로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싶어 많이 참고 타이르듯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설거지를 배우라고요? 아니, 제가 그걸 왜 배워요? 하고 싶으시면 형님이나 가서 하세요. 저는 형님과 달리 설거지하는 사람 필요하면 돈 주고 쓰면 되거든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 저런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가 차면서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동서 말이 맞았어요. 설거지를 죽을 때까지 아는 사람이 설거지를 뭐하러 배우겠어요. 저는 한번 꾹 참고 방을 나와 남편과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동서가 서방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니만 금세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점심 한 끼 먹었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집에 가겠다고요. 동서 말에 시부모님은 놀라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첫 명절인데 그래도 잠이라도 자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동서가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저 불편하고 눈치 보여서 이제 더는 여기 못 오겠어요. 둘째야, 아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한테 뭐 실수했니? 기분 상한 거 있어?
아무래도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이것저것 사온 게 형님은 좀 불편하셨나 봐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동서 말의 시부모님은 물론 서방님까지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제가 정말 동서를 괴롭히기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동서들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고요. 아니 형님이 자꾸 저더러 설거지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둥 나와서 설거지를 하라는 둥 구박을 하시잖아요. 저 형님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갈래요. 그냥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될걸. 동서는 괜히 말도 안 되는 제 핑계를 대고는 서방님을 데리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 일로 시부모님께서 제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둘째야, 곱게 자라서 철이 없어 보여도 그렇지. 시집 와서 첫 명절이라 어색하고 긴장했을 텐데 거기다 대고 꼭 그렇게 윗사람 노릇을 해야겠니? 아버님, 제가 윗사람 노릇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설거지 많으니까 같이 하자고 얘기한 것뿐이라고요. 저도 억울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시부모님은 다른 시부모님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시자만 들어가면 시금치까지 실을 정도로 시댁이 싫다고 하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집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둘째 눈치를 자꾸 보니까 그네 네가 혼자서 힘들어서 그런 거지 뭐. 어머니, 정말 제가 동서한테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얄밉게 구니까 같이 좀 하자고 얘기한 거라니까요. 둘째 너랑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잖니. 고생 한번 해본 적 없이 귀하게만 자랐을 텐데 집안일 같은 걸 해봤겠어? 그런 걸 꼭 다 해봐야 하나요? 알아서 눈치껏 하는 거죠.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온 며느리와 아들이 오자마자 가버렸으니 당연한 일이죠. 마치 이게 다 저 때문인 것처럼 분위기가 돌아가니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제 성격대로 동서에게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 했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참고 동서를 대한 건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날 시댁에서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방에서 자는데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속이 답답해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부모님도 서방님도 저를 대하는 게 좀 달랐어요. 처음엔 동서 눈치를 보느라 그러나 보다 했는데 정말 제가 동서를 미워하기라도 한 것처럼 굴더라고요. 서방님은 제게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유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니까 형수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설거지 2번만 더 같이 해자고 하있다간 아주 제가 동서를 잡아먹기라도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동서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동서는 돈만 많고 거짓말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여우짓도 능수능란하게 잘했어요.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같은 행사에는 아예 코빼기도 안 비추면서 돈이랑 선물만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제게 얘기를 하진 않으셨지만 시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게 생기더군요. 처음엔 쉬쉬하시던 시부모님들도 언제부턴가 제 앞에선 숨기지도 않으셨어요. 아이고, 사돈이 이번에 둘째 차를 사줬는데 아주 우리 둘째 얼굴이 활짝 폈더라. 어디 그뿐이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아주 그냥 걱정에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둘째가 떡한 2천을 해준 거 있지? 아들 하나 검사 만들어서 내가 아주 말년에 호강을 한다니까. 시부모님은 아주 동서에게 홀딱 넘어가셨더라고요. 세상에 돈 싫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평생 돈 때문에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힘들게 사셨는데
저와 남편이 못해드린 걸 동서와 서방님이 대신 해준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식 노릇을 어떻게 돈으로만 하겠어요.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일이 바쁘니 신경 쓰기가 어렵고 동서는 매일 돈만 보내고 얼굴 보기도 힘드니 항상 부모님 일은 저와 남편의 차지였죠. 병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은행 볼 일이 있으면 항상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편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저도 아이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이 바쁜데 매번 챙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약을 지으러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세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시간이 나는 대로 같이 갈 때도 있고 제가 모시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딸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남편과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갔죠. 저희 부부는 차가 없어서 항상 택시를 타고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좀 힘드셨는지 안 하셨으면 좋았을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차를 못 샀냐? 아이고, 애까지 있는 애들이 둘 다 아직도 계약직이니 앞날이 아주 깜깜하다 깜깜해. 평소 같으면 충분히 웃으면서 받아쳤을 말을 그날은 유난히 서럽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그걸 정말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건사하느라 거의 가장이나 다름없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가 나와? 왜? 둘째 아들 검사되고 잘 사는 사동 만나니까 이제 나는 필요 없다 이거야?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저도 처음 봤어요. 평소 온순한 남편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니 시어머니도 자신이 실수했나 싶었는지 바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걱정돼서 한 소리지 둘째네랑 비교해서 한 소리는 아니라고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속상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씩씩하게 넘어가려고 애썼죠. 하지만 주변에서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버티며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저희를 밀어내고 흔들어댔죠. 그날은 저희 딸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성대하게 해주고 싶어서 집에 풍선도 붙이고 현수막도 달아서 시댁 식구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최근 가족들끼리 아무래도 서먹서먹했으니까 이 김에 분위기를 바꿔볼까 싶었죠. 없는 솜씨로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동서가 오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 또 동서가 문제였죠. 지지리도 없는 집에 시집와서 맞벌이 하랴 아이 키우랴 형님이 아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네요. 동서가 정말 영악한 게 항상 저랑 둘이 있을 때만 저런 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때 분명하게 확신했죠. 동서가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요. 동서, 혹시 나한테 자격지심 있어? 왜 나랑만 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자격지심이요? 제가 형님한테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냥 형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러죠. 듣기로는 친정도 찢어지게 가난하다면서 아주버님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일찍 시집을 왔어요. 그럼 동서야말로 돈도 많은 집 딸내미가 왜 우리 시댁 같은 집에 시집을 왔는데? 만만하잖아요. 괜히 우리 집보다 잘난 집에 시집 가봐요. 시집살이나 하고 고생만 하지. 전 우리 시댁이 딱 좋아요. 돈만 주면 제가 뭘 하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습니다. 명절 때 일도 있고 동서가 워낙 재수없는 년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휘둘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진짜 말이면 다한 줄 아나. 너 친정에 돈 좀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지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도 없는 게 어디서 부모 돈 가지고 유세를 부려? 무서워라. 아니 그래서 형님은 직접 자기 돈으로 돈 벌어서 부자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동서는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년이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동서, 아니
저녀는 절대 저대로 주면 안 되겠다 싶었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꼭 동서 때문은 아니었죠. 저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농산물 인증하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농사 지으시는 사장님들과 친하게 지냈죠. 계약직이라도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과 일하다 보니까 신선하고 질 좋은 야채를 고르는 방법을 저절로 습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기술은 없어도 친화력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가끔 농담조로 나중에 회사 재계약 안 되면 야채 가게라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야채를 보내주신다는 사장님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언뜻 제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남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저와 둘이 함께 하는 거면 자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와 남편의 추진력 하나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이런 무모함이 나오는 줄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무작정 지금까지 둘이 모아놓은 돈을 탈탈 털어서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발품을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러자 기회가 오긴 오더라고요. 시장에 과일 가게 크게 하시는 사장님께서 가게 한쪽에서 야채 가게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새만 한 달에 조금씩 내라고 하시면서요.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각보다 가게는 잘 됐어요. 저의 친화력과 남편의 성실함이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거든요. 젊은 부부가 야채를 판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셨고요. 그리고 워낙 좋은 재료들을 가져다가 동네 다른 가게보다 저렴하게 판 게 효과가 있었죠. 가게가 잘 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었지만 딸 예빈이를 챙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가게 일을 하는데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친정 엄마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가게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가게는 점점 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초대박이 났어요. 저희 야채 가게 덕분에 과일 가게까지 장사가 잘 되는 상황까지 되자 나중에는 연세가 많으셨던 과일 가게 사장님께서 아예 가게를 저희에게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다고 하면 보증금도 싸게 해주시겠다고요.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는 바로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가게까지 생긴 저희는 아주 돈을 긁어 모았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집에 들어가면 잠만 자고 나왔죠. 그런데 제가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진짜 중요한 걸 놓칠 뻔했습니다. 바로 우리 딸 예빈이에요. 예빈이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안 하던 음식 투정을 하더라고요. 과일도 안 먹고 평소 잘 먹던 야채도 입에 대질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갑자기 왜 그러지? 엄마 아빠가 과일 가게 사장님인데 딸이 과일을 안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나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니까. 매일 나는 안 데려오면서 과일이랑 야채만 사러 다니잖아. 어느새 이렇게 커버렸는지 부쩍 자란 딸아이는 저와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더라고요. 그제야 저와 남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희가 예빈이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냥 우리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가게 일도 중요하지만 예빈이를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번갈아가며 육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예빈이를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남편이 제게 가게 문 좀 닫고 예빈이를 데리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됐지만 이미 하원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남편 말대로 가게 문 닫고 예빈이를 데리러 갔죠. 저는 오랜만에 가게 문도 닫고 나왔으니 예빈이랑 좀 놀아줘야겠다 싶어서 예빈이에게 놀이터에 가자고 했죠. 그런데 그때 예빈이가 이상한 소리를 제게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그거 알아? 비싼 아파트 놀이터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래서 나랑 엄마는 작은 엄마네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가면 안 돼. 저는 딸아이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었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런 소리 누가 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작은 엄마가 그랬답니다.
벽에 걸린 현수막을 손가락으로 콕콕 찍으면서 보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딸아이가 동서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한글 몰라? 저기 현수막에 쓰여 있잖아. 입주민 어린이 외에 놀이터 출입 금지. 작은 엄마, 입주민이 무슨 뜻인데요? 그리고 출입 금지는 또 무슨 말이에요? 예빈이 너도 엄마 아빠 닮아서 무식하구나? 너희 집은 못 살아서 이런 좋은 놀이터 오면 안 된다고 쓰여 있는 거잖아. 너 여기 다시 오면 안 돼. 알았어?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예빈이랑 놀이터 갔다가 동서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적 있냐고요. 그러자 친정 엄마는 유치원 끝나고 동서가 산다는 그 아파트 놀이터에 몇 번 가서 논 적이 있긴 하대요. 그리고 동서와 마주친 적도 있답니다. 마주치면 항상 먼저 와서 살갑게 인사를 했다네요. 저희 친정 엄마에게 힘드시겠다면서 쉬시라고 했대요. 그러고는 동서가 직접 예빈이랑 놀아준 적도 있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동서가 예빈이를 자주 보지도 않았지만 예빈이를 놀아준 적도 없었고 잘해준 적도 없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죠. 물론 아이 말만 믿고 동서를 의심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딸아이가 저렇게 똑똑히 기억할 정도인데 이상했어요.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데리고 다짜고짜 동서네로 향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선의 집 앞에 내렸는데 동선의 집 현관이 활짝 열려 있더군요. 그리고 집 안에서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우뚝 섰는데 딸아이가 아빠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동선의 집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답지 않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아빠도 작은 엄마 혼내주러 왔나 보다. 내가 아빠한테 말했거든. 작은 엄마가 놀이터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저는 한시라도 빨리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만 앞서서 딸아이에게 제대로 물을 새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딸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동서가 딸에게 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동선의 집까지 쫓아 올라간 것 같았죠. 저는 곧바로 동선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각했어요. 남편이 화가 많이 났는지 신발까지 신은 채 동선의 집 거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 내가 우리 식구를 인정해서 대우해줬는지 알아? 네가 우리 부모님도 무시하고 내 아내한테도 함부로 하는 거 다 알아도 내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나마 사람 취급이라도 해준 거야. 근데 네가 감히 내 딸한테 상처를 줘? 남편처럼 점잖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거실장에 놓인 장식들까지 잡히는 대로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어머, 아주머니 미쳤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큰 사고라도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 말리려고 했어요. 신고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지금 당장 내 딸한테 가서 사과 안 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았어? 역시 이래서 없는 집 것들이랑 엮이면 안 되는 거라니까. 배운 것 없이 막산티가 줄줄 흐르잖아.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그때였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기라도 할까봐 달려가 말리려고 했는데 마침 서방님이 나타나셨더군요. 서방님은 제게 예빈이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동서의 뺨을 서방님이 세게 갈겼습니다.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말이죠. 그 순간 집안에 있던 모두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던 동서까지도요. 내가 너한테 분명 경고했지. 한 번만 더 이러면 우리 이혼이라고.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우리 부모님의 형수도 모자라서 내 조카까지 건드려? 서방님의 행동도 놀라웠지만 동서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 순간 동서 눈빛이 변하더군요. 아주 표독스럽게요.
거지 같은 새끼가 내 돈 가지고 간신히 사랑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너 말 잘했어. 내가 지금까지 너 사랑해서 참고 있는 줄 알았어? 나 너 사랑한 거 아니야. 네 돈 가지고 편하게 좀 살아볼까 싶었는데 넌 안 되겠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너처럼 싸가지 없고 개념 없는 여자랑은 못 사니까 이혼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날 이용했다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웃기고 있네. 장인어른 내가 너랑 지금 당장 헤어진다고 난리쳐도 찍소리 못해. 장인어른이 나같이 가난한 집 사위 왜 환영했겠어? 나한테 돈 주고 차 사주면서 온갖 더러운 심부름 시키려고 하신 거잖아. 알고 보니 서방님과 동서의 결혼으로 인해 이용당한 건 서방님도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골프장을 한다던 사돈이 뒤로 이런저런 더러운 심부름을 서방님에게 많이 시켰나 봐요. 다 내 잘못이지. 부잣집 사위 좀 해보겠다고 지금까지 장인어른 구린 짓 하는 거 나도 다 눈 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는 못해. 도저히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동선의 집에 오면서 서방님에게 전화를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와서는 동서가 문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서방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번호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서방님이 일하다 말고 온 것 같아요. 동서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집이 떠내려가게 울었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니 동서가 서방님을 많이 좋아하기는 했나 보더군요. 반면 서방님은 펑펑 우는 동서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경멸에 차 있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서방님 부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동서는 죽어도 이혼 안 하겠다고 버텼지만 방법이 없었죠. 서방님이 처가댁 가서 동서와 더는 못 살겠다고 선언을 했다네요. 합의 이혼해주지 않으면 서방님이 가지고 있는 처가댁의 구린 짓들 다 까발리겠다고요. 역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하나 봅니다. 서방님은 이혼만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브랜드 아파트까지 받아냈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았다네요. 아무래도 사돈댁에서는 입막음용으로 준 것 같아요. 얼마 뒤 서방님은 제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형수한테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 좋은 집, 좋은 차에 홀라당 넘어가서 하나밖에 없는 조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줬어요. 그리고 제가 형수랑 약속했잖아요. 돈 벌면 꼭 집 사드리겠다고. 제가 받은 아파트 형수 드릴 테니까 꼭 받아주세요. 서방님은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까지 제게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아파트를 받았냐고요? 아니요, 받지 않았죠. 제가 받아야 할 건 아파트가 아니라 동서의 사과니까요. 그리고 그깟 아파트 필요 없어요. 저도 그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저희가 10년 가까이 산 임대 아파트를 나와야 했어요. 저와 남편의 야채가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저희 소득이 올라가면서 더는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동서가 살았던 그 잘난 브랜드 아파트 전세 정도는 갈 수 있겠더군요. 저희 부부는 고민 끝에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사하고 난 뒤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예빈이와 함께 관리실에 찾아가는 거였어요. 정중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놀이터 입구에 붙은 현수막을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냐고요. 다행히도 주민들 투표를 통해 과반이 현수막 철거에 동의를 했고 얼마 뒤 현수막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예빈이의 생일날 유치원 친구들 모두 초대해서 파티를 하고 놀이터에 나가 신나게 놀았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서가 예빈이 선물을 사서 찾아왔더라고요.